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담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베스 하창한 본부장님과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리스트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1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디스의 충격파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궁금한 부분들을 먼저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하창한 본부장님,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코스닥이 2%까지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시가에 출발을 했는데 그 시가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패턴이었습니다. 말아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것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미국 정규장의 흐름은 못 보는 상황이라서요. 오늘 밤에 미국 정규장이 만약 더 흔들리게 되면 내일에 대한 대비를 오늘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 포인트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슈를 오후장 기준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은 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근데 그렇죠, 이제 뭐 피치 이후에 23년 이후에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됐을 때 사실상 뭐 당일 충격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빠르게 만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번에 무디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영향도가 저는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사실 야간 그 뭐 미니 지수 선물이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 금요일장 끝나고 토요일날 애프터마켓에서의 하락폭보다 지금 폭이 훨씬 더 조금 더 낙폭을 축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장에서 충분히 더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안 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액션이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 또 FOMC 위원들의 발언들이 꽤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흐름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가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국제 수익률이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뭐 단기 차익에 대한 빌미 뭐 22.1배 정도가 될 텐데 그게 이제 깨지는 부분도 좀 만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신용등급이 이 바뀌는 부분에서 이제 해결책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금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거해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수리가 빠르게 풀려버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 감세 같은 경우는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원래 감세는 시장에서는 상승 트리거예요.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이렇게 부채에 대한 뭐 신용등급에 대한 하향 스토리가 나왔을 때는 감세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되고 이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감세를 안 하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나은 스탠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전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덜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게 이미 두 군데에서 낮춘 상황이고, 사실상 부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상황이고, 또 신용등급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사실 몇 달 전부터도 기사롭게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우리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을 때 나왔다고 한다면 매우 부정적이겠지만 이미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반영을 하는 상태에서 나온 거고요. 또 좀 지수의 위치가 좀 애매하죠. 만약에 이게 그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으면 더 떨어지는 요인일 텐데 단기적으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말아올린 상황에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단기 세론 정도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행정부 스탠스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좀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요 정도면은 뭐 그냥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어떠한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더 격화가 될 수도 있고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가운데 FOMC 위원들의 발언이 오늘 예정되어 있다라는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럼 시장이 오히려 완화 스탠스를 기대하는 건 혹시 이건가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나 안 좋아서 신평사들도 우리를 강등하고 있어. 그러니까 연준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하는 유동성에 대한 힌트가 더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신 건지.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패드워치나 여러 가지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를 보시면 사실상 지금 금리를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고용 데이터도 이제 운송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워낙 강하게 나와서 사실 선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부분이라면 뭐 데이터가 왜곡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PI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이제 미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 CPI도 왜곡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하면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발언들이라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영향도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달릴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질문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장 랭킹5 두 분의 조언 들어보잖아요. 앞서서 제가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오셨습니다. 그분의 의견도 들어볼 겁니다.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님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 무디스 이야기, 그 여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성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길 좀 포인트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뭐 내리는 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눌렸다가 누적됐다가 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올라오고 요 구간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의 악재가 조금 더 커진다면 하단은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악재가 오히려 국내 이런 신흥국 시장이라 분류한다면 오히려 이 시장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도 같이 묶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거의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상승을 줬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S&P 500 기준으로 치면은 최저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지난 3월 말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등급 하향은 제가 봤을 때 2023년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2011년도 8월에는 유럽의 재정 위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미국 너마저라는 쇼크가 온 거고, 2023년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영향을 덜 준다, 더 준다의 어떤 기준점 바로미터는 전 미국 국채금리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좋은 상승을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화요일쯤인가요? 미 국채금리가 4.5%를 돌파를 하니까 약간 머뭇거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4.7% 이상으로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꽤 큰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 4.5 전후의 흐름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제한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좀 일단은 저는 61선 정도, 그러면은 종합주가 지수로 따지면 2,560포인트 전후고요.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계산을 한다라면 한 2,500 이하, 한 2,48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이것은 오늘 저녁 혹은 내일 미국 증시 그리고 국채금리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약간은 기다려야겠군요. 정규작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는지 함께 좀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이 이야기, 매크로 이슈 조금은 이야기하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섹터로 한 걸음 들어가 봅니다. 어디를 보면 조금 더 힌트가 분명해질까요? 반도체, 자동차 이야기를 먼저 할 겁니다. 자, 일단 이걸 감안해 두시고요. 전반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이 뉴스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여기서 좀 시작을 해볼 겁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이슈 중에 하나로 본다면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컴퓨텍스 행사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젠슨항 CEO의 연설이 여러 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조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조금 전에 마무리가 좀 된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발언이 좀 있었잖아요. 소프캠 관련한 이야기도 살짝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한 이야기도 살짝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가 지금 된 기조 연설 관련해서 좀 먼저 여쭤볼게요. 시장에서 뭐 소부장까지는 움직임이 크게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오늘 좀 주목할 내용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 이벤트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될 거라고 본부장님 봐야 될까요?
뭐 아마 좀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은 미국장에서 대이장에서의 엔비디아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올 텐데 뭐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좀 증시 분위기 맞아서 네.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여러 얘기는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증시를 뭔가 엄청 크게 상승시킬 만한 그런 뭐 특수한 멘트는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기존 시장에서도 이제 뭐 신제품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막 엄청 서프라이즈하게 얘기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점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 지금 국내 주식에 있는 어떠한 좀 반도체 종목군들에도 영향을 못 주고 있고 미국장에 있는 이런 대이장의 이런 주가 추이에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뭐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글쎄요, 추후에 또 어떤 추가적인 또 추가 멘트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가 또 상승을 할 때 M7 필두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증시에 조정이 나오면 이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도체 쪽은 어쨌든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군들인데 아직 스토리가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못한 게 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 흐름들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더 격화가 됐을 때 과연 수출주들이 이런 실적의 어떠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고 물론 실적에 대한 그 환율 기준치가 뭐 1,300원, 1,35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워낙 강세 흐름이 나오더라도 뭐 사실상 엄청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기조 자체가 꺾이게 됐을 때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물음표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들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으로 주가의 탄력도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증시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미는 것 같아요. 지금 한 2,500억, 2,700억대까지 확대가 됐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이 시장 자체를 좀 팔아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주가 추이가 더 강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반도체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정도까지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 파는 매물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왜냐면 요즘 외국인에서 수급 이탈이 하이닉스에서 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5월달 들어서는 반도체 쪽이 가장 많이 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의 주체에서 뭐 떠났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왜냐면 다른 산업군들 대비해서 한 4-5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현물 수급 이탈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주도주에서 탈락했다거나 뭐 그러기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약간 좀 손바뀜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증시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엔비디아 쪽에서의 젠슨한 코멘트는 일단은 뭐 GPU 칩에서 AI 인프라 쪽에서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퀄컴부터 시작해서 여러 CEO의 발언도 지금부터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유의미하게 시장 반응이 또 나오면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세부적인 이슈보다는 큰 테두리를 봐야 된다고 하면 그동안 가던 반도체 쪽에서 약간은 조정이 나오는 쪽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숨고르는 구간에 반등 탄력을 이용해 볼 만한 오늘이 또 다른 매집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오늘 장을 일단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만약 주식을 산다. 네. 그러면 오늘보다는 내일 사는 게 낫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또 미국장이 개장하고 나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뭐 한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내일 혹은 내일 모레 흐름을 보고 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전 뭐 반도체 쪽 특히 이제 반도체라고 말씀드려도 사실은 하이닉스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뭐 두산이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약간 HBM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강했었던 종목 몇 개만 보는 것이지 막 저점을서 막 헤매고 있는 기업을 사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그리고 그래도 뭐 삼성전자 나머지 HBM 관련돼서 조금은 볼 수 있다. 1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은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지금 안 빠지는 종목을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금융주가 되었든 또 유틸리티 뭐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만 조정이 나온다. 그럼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음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수출 카테고리 안에서 본부장님 자동차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 관세에 많이 빠졌는데 그 반등 구간에서 반등 탄력이 가장 약했던 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소외된 쪽이라고 판단을 하고 당분간은 볼 수 없는 섹터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제일 지금 고민인 게 저도 다 자동차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그 상승이 좀 강하게 들어왔을 때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중국 관세 30% 90일간 유예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을 때 사실은 수출주가 제일 좋았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그룹 이런 쪽이 좋았었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버텨주는데 현대차는 결국에는 그 시작점 이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네. 자동차 쪽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어떤 불안감, 약간 관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뭔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뒤늦게 흐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바닥을 다진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바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찾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찾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중소기업들이 당장 관세 때문에 미국에다가 생산시설을 만들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충분히 정부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한 것들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이것이 시장의 어떤 판을 변화시킬 정도의 내용들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을 한 일주일 정도는 혹은 3, 4일 정도는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림이 그려지는 주 후반에 한 번 더 이슈 있으면 자동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다소 아쉬운 구간에서의 수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그럼 타이어도 이슈가 있으니까 짧게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초반에 비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좌우되진 않기는 한데 그래도 이슈가 있었던지라 체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오늘 덜 시장의 영향권 안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타이어 쪽에서 있었던 악재일지 하루 이상의 재료로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뭐 연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 이슈는 금호 타이어의 제한적인 이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뭐 타이어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가 변동성이 좀 강한 건 좀 아쉽죠. 예를 들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장 초반에 이제 9%로 시작을 해서 12%까지 올라갔다 지금 마이너스 때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상승폭 다 줄여서 지금 운봉 캔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이들도 저점 대비했을 땐 주가가 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 상승에 따른 뭐 이런 차익 실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가 추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금호 타이어가 또 이제 장중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하락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개별적인 요인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공급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른 쪽에 다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시장은 해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한된 움직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핵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사실 시장 초반부터 중심에 있었던 키워드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드라이브도 그렇고요. 정책적인 이슈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유창희 본부장님, 지금 자리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정책으로 장 오전장의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1시 38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또 지난주 후반간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일제히 양복을 쭉 뽑아내는 게 아니라 태양광 섹터 내에서도 엇갈리고 풍력도 좀 꼬리가 위아래로 좀 많이 달린 상황이라서 오늘 자리에서의 대응 팁은 뭔지, 이제 정책의 에너지는 좀 빠진 구간이 되어가는 건지 아니면 계속 뻗어나갈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최근 2주 사이에 태양광이 사실은 먼저 움직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라든지 원전 쪽으로 해서 매기가 좀 지난주에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올라온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3주 전일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그 이외의 국가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선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전 대선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우리가 대선 그 공약 관련돼서 우리가 바라볼 때 진짜로 해야 되는 공약이 있고, 약간 이거는 하고는 싶은데 지키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공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것은 후자의 내용은 저출산이죠. 그게 저출산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당장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공약이죠.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뭐 AI 이런 정책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관련돼서는 이건 뭐 해외, 국내 모두 다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것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예전처럼 신재생 에너지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전, 신재생 에너지 모든 것을 아우르겠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좀 길게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 그림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진입은 가능하다. 이것은 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님께도 여쭐게요. 신재생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변동성에서 눌린 구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쪽은 원전이잖아요. 사실 엇갈리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어느 쪽을 기회로 더 활용할 만한 자리라고 보고 계실지요? 네, 뭐 저는 에너지원 모두 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에서 5기가와트 또 UAE에 대한 투자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되게 큰 규모입니다. 이게 기가와트 수준이면은 뭐 이거 2배만 하면 거의 한 나라의 수준이 전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오픈 AI가 계속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젠슨왕이 또 오늘 기조연설에서 얘기하는 AI 인프라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보면 향후 투자가 계속 필요할 건데, 결국에 인프라를 확대한다라는 건 에너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 안에서는 저는 원전이 제일 유리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벨기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다른 나라들이 다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이라는 그 키워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원전이 제일 뛰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겉으로 보기엔 태양광이 좀 더 유리하긴 한데, 미국도 해상풍력 말고 지상풍력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둘은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모든 게 선택하기가 애매하신 분들은 저는 변압기를 차라리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에너지를 만들면 그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변압기잖아요. 그래서 초과압 변압기 정도로 계속 지켜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 변압기는 장 초반부터도 이제 재생에너지 쪽과 다르게는 조금 눌리는 상황이긴 했지만, 뭐 그래도 최근에 다시 추세를 좀 만들어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피어 그룹들, 뭐 대표적으로 이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PER 기준으로 목표 저가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괴리가 좀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평균치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택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변압기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쪽은 변압기라는 포인트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신재생의 한 둘레이기도 한데, 주가의 위치를 보면 계속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아닙니다. 무엇도 결정된 건 없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관련해서 단축된다, 그 안에 법안을 내놨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이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있어서 중국만 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셀 쪽의 흐름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우려를 조금은 관련해서 씻어냈다라는 쪽일지, 아니면 워낙 친환경, 신재생 이 키워드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수혜를 본 것인지, 본부장님 이어서 갈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네,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그 IRA 법안에 대한 수정 법안이 나왔을 때 뭐 기사는 되게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결과값만 놓고 보면은 과거에 나왔었던 그런 수정 예상치보다는 더 좋게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악재라기보다는 조금 더 올랐어야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탄산리튬 가격도 뭐 7만 위안 깨져서 계속 무너지고 있고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총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국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3원기 쪽에서 치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저는 좀 사실 물음표이거든요.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스토리를 풀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저는 구조적으로 올라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뭐 기술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요인으로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있고, 일단 두 번째로는 최근에 산업 리포트가 2차 전지가 뭐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5가지 이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런 의견이 굉장히 소수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만약에 산업을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거나 혹은 월봉상 이전에 직전 고점 라인들을 돌파하는 그런 좀 좋은 흐름에 있는 또 넘버가 뒷받침이 되어주는 쪽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외 변수가 확정이 되면 결국엔 이 기업의 실적이 유지가 되는지가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2차 전지 저는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뭐 외국인 특히나 연기금이 아마 많이 들어가긴 할 텐데 연기금의 순매수가 워낙 강력하게 잡히는 상황이라면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수급 주체가 뭐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괜히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좋아질 거야 해서 예측의 영역으로 들어가기에는 이미 주가의 추이가 너무 안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그러면 유증 관련한 이야기도 살짝 해보고 갈까요? 오늘 삼성 SDI 가격은 좀 정해졌더라고요. 이건 주가와 좀 연동해서 정해진 부분인데 이렇게 확정 금액이 나왔고 포스코 퓨처엔과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어디에 쓰겠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굵직한 기업들에서 나왔던 유증에 대한 그 불안감, 그러면서 폭탄 이런 악재들은 한 고비는 넘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제부터 시작인지 어디로 보세요? 저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사실은 제가 좋게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한 1년 사이에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계속 저점을 깨고 있죠. 저점을 깨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지금 안 보이고 거기다가 실적마저도 계속 매출이 줄어들거나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의 판이 바뀌어야 돼요. 시장의 판이 안 바뀌면 빠르게 개선되기가 힘듭니다. 뭐 단적인 예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주가 최근 1년 반 사이에 좋았던 것이지 거의 15년, 20년 동안 매년 저점 깨고 저점 깨고 그리고 유상증자하고 빅베스하고 뭘 해도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유상증자하고 빅베스하고 할 때마다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돌아선다.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그런 것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인데요. 네, 그 얘기가 지금 2차 전지 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아선다라는 것보다 돌아섰다, 정말 간다라는 얘기가 최소 2개 분기 이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수주 물밀듯이 들어온다. 이제 저가 수주 끝났다. 그 2년 지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다리는 뉴스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시장판, 즉 전기차 캐즘, 배터리 캐즘이 해소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는 내년 정도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돌아선다가 아니라 돌아섰다라는 코멘트가 나와야 된다라는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테마성 이슈도 이야기를 해보고 다른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랜만에 진단키트 쪽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게 궁금해요. 하창한 본부장님. 오늘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크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막힌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자금이
이쪽으로밖에 갈 수 없다. 신선도를 찾아가자 해서 조류독감 전염병으로 간 건지 아니면 그만큼 이게 시기적으로 주목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갈 만한 수급이었는지 그 점 먼저 성격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증시가 2280에서 2600대 초중반까지 왔으니까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때까지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한 퍼센테이지를 다 보세요. 한 15% 정도면 거의 다 올라온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온 다음 다시 올라가서 퍼센테이지로 확대하는 적은 있지만 15%, 20%, 30% 계속 올라간 적은 제 기억엔 거의 없거든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에 찬 상황에다가 신용등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가뜩이나 세론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빵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의 수출이 결국에는 중단이 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입을 한 것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근데 이게 육계에서 수입선에선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약 88%니까 상당히 좀 영향도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은 치킨값 가뜩이나 물가 인상, 요즘에 뭐 햄버거, 초콜릿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치킨값 3만 원 이상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뻥 하고 그러니까요. 주목을 받은 네. 거거든요. 그리고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확진자 수는 뭐 엄청 높진 않아요. 이게 기사가 많이 된 게 홍콩 지역인데, 홍콩은 네. 30명 정도고, 그다음에 이전 데이터 1년 동안의 데이터를 좀 뛰어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싱가포르에도 약간 확산 조짐이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여러 개 나오긴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좀 뭐 여행도 요즘에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러면 또 전파가 되게 빨리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19 이거 뭐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별로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 엄청 확산이 되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과거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풍토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라도 이번 주 중 사이에 네. 뭐 관세에 대한 추가 협의, 뭐 일본이랑도 협의 있고 EU랑도 협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돼서 관세 부담이 확 떨어지면 이쪽은 대거 차익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좀 좋은 게 나와서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겠어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새로운 또 이제 신선한 아이템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과거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런 6개가 연속적으로 갔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뭐 많이 가봐야 2, 3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중으로 오늘 정도 끊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고요. 진단키트 쪽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게 막 엄청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또 유의미하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뭐 단발성으로, 왜냐면 이들 종목군들도 증시에서는 별로 주목 안 했지만 뭐 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단기 급등 세게 나왔다가 또 더욱 제재를 받다가 그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짜리 테마성 성격이 짙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펀더멘탈과 함께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콕 집어서 좀 이어서 질문을 좀 가볼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적 회복의 가능성이 이번에 조금 내비쳐졌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상으로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오늘 보니까 앞서서 감염병 유행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정부와 뭐 독감 백신 개발에 손을 맞잡았다라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부 측의 드라이브, 전염병 이슈와도 맞물린 건데, 그러면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두고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에 맞춰야 될까요? 뭐 일단 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주가는 강한 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한 4%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풍토병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과연 과거처럼 국가가 나서 가지고 전 국민들 대상으로 막 접종을 한다든가, 혹은 약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거나 그렇게 갈 가능성은 코비드 관련해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조류독감 관련해서도 오늘 뭐 나온 게 뭐 브라질 쪽에서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인데, 근데 또 육개주도 사실은 아침에 갭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다 대밀리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의 사례를 다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돼지 콜레라가 됐든 조류독감이 되었든 뭐 코로나가 되었든 독감이 되었든
그 이슈가 있을 때 반짝 움직였지만 연속성을 띠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국책 사업이라든지 뭐 이 백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내일 당장 매출로 반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고 또 이 전염병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과거에 별로 그렇게 힘을 연속적으로 내지 못했었던 것이다 보니까 주가도 오늘도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의 매물을 이겨내고 있지 못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 통틀어서 약간은 테마 형식으로 묶였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라 두 분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장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한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